이라는 것이 그 일부 정신 나간 연구자들이나 저지르는, 다시 말하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연구윤리 이야기는 너무 단시간에 들을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핵심적인 이야기만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윤리라고 할 적에 오늘 제가 바로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본론 키워드로 바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윤리,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연구 과제가 제안이 되고 그것이 수행이 되고 그것이 발표가 되고 보고가 되는 그런 과정을,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장황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핵심 키워드 4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정직성입니다. 연구의 제안, 수행, 발표, 보고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청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면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키워드는 정직성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그 데이터의 정확성에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자체가 정확하지 않는다면 그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연구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연구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연구를 하나의 연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여러 개의 연구 과제로 쪼개서 낸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연구 공동체라고 하는 전 공동체의 자원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는 객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주관적 신념이나 사상이나 종교적, 도덕적 가치관에 따라서 그 연구 결과가 왜곡 해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연구는 보편 타당한 진리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구윤리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연구윤리의 핵심 키워드 이 4가지만 지킨다면 사실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우석 박사 사건입니다. 줄기세포 연구 자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모두 미조, 변조, 조작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부각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부총리 겸 교수실장의 장관이 교수 시절에 썼던 논문이 표절, 교수에 휩싸이면서 장관 취임 13일 만에 사퇴하는, 잘 아시는 고려대 총장. 이런 부분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분들이 특별히 어떤 죄의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별다른 생각 없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각성을 일으킬 어떤 기폭제, 방아쇠 이런 것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건 몇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서머린 사건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윌리엄 서머린은 그 피부암 연구자죠. 그 피부암 연구자가 피부 이식에 있어서의 유전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자신이 검은지의 피부를 흰지에 이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을 알고 보니까 흰지 피부에다가 검은색 사인펜으로 칠한 사건이죠. 만화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콤 피어스 사건. 산부인과 의사 말콤 피어스는 자궁 외 태아, 5주가 된 자궁 외 태아를 자궁 내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이식에 대한 시술에 대해서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상한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모두 조작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의 경우는 사실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연구윤리 위반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독일은 그러나 학문적으로 그것은 미국 같은 저급한 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건이지 우리같이 학문을 숭상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특별한 대책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르만과 브라우가 발표한 37편의 논문들이 모두 조작됐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헤르만과 브라우는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연인 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논문 조작 사건이 발표되니까 헤르만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브라우가 다 하는 책임 전가를 참 세상 사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자, 이거는 일본판 화무석 사건이라고 하는 다이라 가스나리 사건입니다. 동경대 공대 교수. 한때는 세계를 이끌어갈 500대 세계인에 선정되기로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전부 날조됐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연구윤리 위반 사건인데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터스키기 매독 연구 사건이라고. 미국 앨러바마 주에 있는 터스키기의 매독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흑인 600명을 추출해내가지고 실험 대상자로 삼아서 매독에 대한 실험을 하는데 무려 1932년부터 1972년 이 사건이 폭로되기까지 40년 동안이나 이어진 비인간적인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흑인들 60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모집을 해가지고 전혀 병을 고쳐주지는 않고 실험만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보건소 같은 데서 협조 공문을 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무려 30년. 특히 미국은 1940년에 그 페니실린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과테말라에 있는 정신병원이라든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1600명에게 고의로 매독균을 주사한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연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가장 위험한 연구윤리 위반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구윤리 위반 사건들이 이렇게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연구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연구가 결국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것이고 우리 민족을 끌어갈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따지고 보면 연구윤리,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만 그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사례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극히 일부가 우리 전체에게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윤리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연구 개발에 대한 R&D에 대한 지원 예산을 계속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무려 16조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자꾸 발생한다고 해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 부정행위는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FFP라고 해서 위조, 변조, 표절, 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이런 것까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의 어떤 정신 나간 행동이다 이렇게 지명하기에는 그 자체가 우리의 연구 환경이 너무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구자들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상황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학들도 사실 연구 논문이 몇 편이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대학 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 교수들의 급여가 논문 수에 따라서 연 단위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떻습니까? 연구 자체가 어떤 고매한 학문의 영역에서 지금 상업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연구비 수주 경쟁, 또 종치열 이런 어떤 구조적 환경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연구 부정행위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어떤 몇몇 정신 나간 사람들의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사회적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위조행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해켈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1860년대에 대표적인 진화론의 신봉자, 그 자신의 진화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화론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을까? 초기 배아가 모두 개체는 달라도 초기 배아가 모두 유사한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낸 그림. 이거 진짜 만들어낸. 나중에 실제 리차드슨이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개체 초기 배아는 전부 달랐다. 이러나 이러한 해켈이 발표한 대발생도가 심지어는 교과서까지 실리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위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조.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를 자신의 연구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조작하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실험의 개체수를 임의로 줄여버린다. 또는 자신의 어떤 수많은 데이터 중에 자신이 필요한 것만 찾게 됩니다. 이러한 그 다음에 이 표절입니다. 이 표절은 표절도 여러 가지 표절이 있습니다. 우선 텍스트 표절. 텍스트 표절은 아예 원문 자체를 그려 인용 표시도 하지 않고 통째로 베껴 쓰는 거예요. 텍스트 표절. 그 다음에 논증 구조 표절. 이러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어떤 논증 구조를 그대로 따서 표절을 합니다. 말 바꿔 쓰는 표절. 다른 사람의 어떤 논문에 그것을 자기의 문체로 다 바꿔가지고 그대로 이런 어떤 대표적인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논문들을 다 읽어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상보다 PC에 다 따다 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문맥을 몇 가지 말려가지고 바꿔요. 모자이크. 비를 비제하게.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어떤 표절 문제가 있고 이번에 총선 때부터도 시작해서 그냥 항상 생기는 문제인데 왜 이게 건드려? 제가 보기에는 그 수행기관에게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러한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에 철저한 규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어떤 징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일부의 경우에는 이것이 자신의 기관들의 지구를 드러나는 행위다 해서 적당히 어물쩍 넘어가는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 그 다음에 이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맞아진 어떤 합작품이
수도 있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저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 책에 대한 권위가 서서 잘 팔릴 것이고, 또 연구자 입장에서는 또 행색계나 하시는 분의 이 부분이 저자로 들어있으면 자기 논문이 무게가 있을 것이고, 또 명예저자로 올라가신 분은 자신의 논문 실적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까 뭐 이런 부당한 표시들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 부정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1차적 책임은 누가 있냐? 당연히 그 수행기관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혹시 여러분이 수행기관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관을 위해서. 왜? 저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상설 검증기구를 설치하자 이런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건 절대 반대예요. 왜 절대 반대예요? 연구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돼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상설 검증기구가 나와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차라리 국가에서 연구 다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 부정 행위라고 하는 것에 1차적인 책임을 당의 수행기관이 책임지고 질 때 그 연구는 보다 활성화되고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하여서 결국은 우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고. 연구 부정 행위가 보통 발생하게 되면 주로 어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조, 변조, 표절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데 앞으로 연구 개발에 참여가 3년간 제한됩니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출연금 전액을 전부 다 환수하게 됩니다. 그 밖에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될 때 뇌 부정 부패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자는 물론이고 수행기간 지급된 출연금 전액이 전부 환수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비 부정 사용의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구비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여담할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교수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벤처 기업 가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벤처로 성공하시는 것보다는 힘들어 하시는 경우를 더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연구는 연구고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연구비 받아서 거의 다 대부분 회사 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자문요정으로 동료 교수한테 자문비 주고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만드는 그 비자금 가지고 공무원들 뇌물 주고 자기 외제차 사고 이런 사건. 실제로 우리가 R&D 연구비 횡령이 연간 한 325억 정도가 유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 연구비라고 하는 것이 눈먼돈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앞으로 잘 먹여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돈 한 푼도 흑대기 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돈입니다. 그러나 이런 돈들이 밝혀진 것만 325억 정도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골프 관광 공무원들 골프 관광 했기 때문에 부정 부패가 아닙니다. 이건 연구 윤리를 넘어서서 부패 사건입니다. 연구비 지원 50억 가까이 받아가지고 20억 가까이 횡령한 사건도 생기고. 이건 어느 특정한 기업을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다 보면 연구를 중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다 뭐 다른 기관에서 먼저 특허를 냈다든지 이런 기관의 경우에는 연구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계속한다든지 또는 뭐 연구비 정산을 위해서 영수증을 뭐 이쪽에도 쓰고 저쪽에도 쓰고 뭐 중복 사용한다든지 이런 사건들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연구가 이제 끝났습니다. 조교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뭐 연구비가 좀 남았는데요. 얼마나 남았냐? 한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통장에 넣어놔. 자기 통장에 넣고 지가 썼던데.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은. 네, 애매합니다. 네. 자, 이거 뭐 연구비 빼돌리는 건 뭐 전통적인 방법 아닙니까? 실제로 예전에는 교수한테 주면 교수가 알아서 조교들한테 연구원들한테 다 주는데 이게 하도 빼돌리기 시작하니까 연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연구원에게 직접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일부, 아주 특히 일부 교수님들이 그 통장을 자신이 다 보관하고 있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구윤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이 모르거나 부족하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전혀 아니죠. 아까 연구 부정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그 수행기관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수행기관의 내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와서 참석하고 출석부에 사인하고 이것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내부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예상되는 반응은 뭐 뻔한 이야기를 또 하냐 뭐 이런 냉소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연구윤리 강의하면 뭐 그런 반응들 많이 보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쩌다가 저기 이 공사 하시는데 공사장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그 공사 시작을 할 때 그 공사 근로자분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손을 맞잡고 안전 이렇게 외치고 일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근로자분들이 과연 그 안전의 중요성을 몰라서 외쳤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기, 의식의 강화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연구윤리에 대한 어떤 뭐 내용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서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왜 연구윤리가 중요하며 바람직한 것인지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인지 이런 쪽으로 연구윤리의 내용이 맞춰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뭐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뭐 방금 조금 전에 우리가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중요한 것은 저도 뭐 서약식에 이렇게 여러 번 가봅니다만 우리가 서약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서약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의 단순한 요식행위가 돼서는 그 서약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서약식을 하기 전에 우리 연구윤리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서약서가 제출되어야 그 서약서가 종이 조각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구윤리를 접근할 때 소극적으로 위조하지 마라, 변조하지 마라, 표절하지 마라, 부당한 논문조사 표시하지 마라 이런 어떤 소극적 비리 방지 차원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연구윤리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어떤 적극적 의지로 가져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윤리의 적극적 의지, 적극적 실천 방향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할 텐데 연구윤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막지 않는 소극적 대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윤리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는 쪽으로 연구윤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건 뭐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네 가지 핵심 키워드로 다시 돌아가요. 부정행위를 할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정직성을 지키자. 그리고 모든 실험 결과 데이터는 모두 정확성이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연구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연구 결과는 항상 객관적인 방면에서 유지해야 돼요. 이 네 가지만 적극적으로 지킨다면 우리 연구윤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우리 R&D 사업, 기술 개발, 또 여러분들의 기술 개발로 위해서 부강한 대한민국, 인류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끄는 이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부족한데 제가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말도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도움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들의 연구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